오늘도 NMP6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NMP6 뉴스.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려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활동하는 미시간주 출신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6명 전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재선 출마를 지지한다고 트럼프 선거 캠프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공화당 중진 의원이 연방수사국 FBI의 본부를 수도 워싱턴 DC에서 엘라바마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이 불법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혹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조 바이든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내부 고발자의 소스인 것으로 알려져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공화당 의원들은 20여 년 만에 하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선거 청년법 법안을 발표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5만 명이 모여드는 축제를 만들겠다. 이홍기 애틀란타 한인회장이 어제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2023년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발대식 및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로 최근 3위에 올라서며 주목받고 있는 비벡 라와스와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모델로 한국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NMP6 뉴스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집속탄을 보내겠다라고 발표한 것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옳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집속탄은 지금 전 세계에서 100개 나라가 넘는 국가들이 무기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금지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불발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바로는 알려져 있는 바로는 7% 정도의 불발률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불발률인데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터지지 않았던 폭탄이 나중에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됐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무모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보낸다라는 것은 이 전쟁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었고요. 어제 이것에 대해서 RFK 주니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탄약이 모자라서 이렇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런 상황까지 제가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미군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 떨어지니까 이러한 무모한 무기까지도 이미 1990년대 생산이 중단된 것입니다.
1990년대 생산이 중단이 된 것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쟁터에다가 그것도 불발 확률이 높은 이러한 무기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무모한 짓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트루소셜에다가 이러한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오늘 날짜로 내놓은 성명서인데요.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무능한 행정부가 초래하는 끔찍한 죽음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이 불발탄은 우리가 기도하건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무고한 우크라이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죽이고 불구가 되게 할 것이다. 바이든이 실수로 인정했듯이 지금 집속탄을 보내는 이유가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그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밀 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도 써놨고요. 이미 이 피비린내 나고 위험하며 통제불능인 분쟁을 즉시 완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더욱 강조할 뿐이다. 더 이상 싸울 무기가 없다면 빨리 평화협정 맺고 좀 전쟁을 마칠 생각을 해야지 왜 계속 이상한 무기를 보내면서 계속 끌려고 하느냐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조 바이든에 따르면 우리 자신의 무기고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줄어든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마지막 비축량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의미한다. 이 성명서는 계속됩니다. 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끝없는 전쟁 정책이 미국을 엄청나게 약화시켰다는 더 생생한 증거는 미국이 이제 탄약이 부족하다는 굴욕적인 인정보다 이보다 더 생생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적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침을 흘리고 있는, 군침 흘리고 있는 이러한 것이다. 미국이 약해졌다. 우리의 적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있는 것이겠죠. 맹수들이 침을 흘리고 미국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인정된 약점은 전 세계의 적들에게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은 불필요하고 위험하게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몽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내 4년 내내 전쟁을 벌이지 않았던 현대사에서는 보기 드문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부분 이제 공화당이 이끌었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끌었을 때도 그렇고요. 미국은 이 군산 복합체의 정치인들 서포트를 안 해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미 그 전에 뭐 상원의원이든 하원의원이든 주지사든 여러 형태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이 군산 복합체로부터 후원을 안 받을 수 없었던, 다 코가 끼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대 정권들은 누가 정권을 잡던 간에 어찌됐든 해외 전쟁에 미군을 파병을 하고 뭐 지원을 하니 어쩌니 하는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대면서 인권이 어쩌니 민주주의가 어쩌니 하는 여러 가지 명분들을 갖다 대면서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 일으켜왔고 유지해왔던 모습을 제가 보았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록 지금 한국 언론들이 뭐 이상한 방향으로 떠들고 있긴 하지만은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보좌관들한테 보고받은 방향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 보고받은 바대로 한국에서도 핵전쟁을 벌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시기가 잠깐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김정은 만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었고요.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걸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노벨 평화상감인데 그거 안 줬죠. 그리고 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게 하고요. 지금 해외 파병하는 거 아닙니까? 이란과 각종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았습니다.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하는 정도 특수작전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란 꿈쩍 못하고 아무 끽소리 하지 못해. 물론 국민적인 시위도 벌어지고 뭐 장례식을 좀 요란하게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도발하지는 못했죠. 말로는 엄포를 놓긴 했으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로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긴 하지만은 함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강한 미국을 표방을 하면서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면서도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당한 외교술이었던 걸 우리 지금은 압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질질 끌려다니고 전쟁 계속 질질 끌고 있고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 수준까지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이야기해 왔었습니다만 점차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명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갈된 군대를 완전히 제거하여 3년 전 내가 군대를 재건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그 어떤 국가도 우리 국민을 위협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가져야 하며,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가져야 하며 2024년 대통령 선거가 머지않아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선출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기로 한 바이든의 결정은 공화당 정치인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고요.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로부터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선 주자로 뛰고 있는 공화당의 2위 대선 주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드산티스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연방 하원에서 미시간주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 총 1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6명이 공화당 의원이고요. 7명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6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이슈가 됐습니다.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 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시간주가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접전이 벌어졌는데 트럼프가 약 10,000표 정도 앞서면서 이겼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고요. 그러니까 미시간이 누구를 결정했느냐가 결국은 대선 결과를 뒤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간이요.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은요, 주 하원도 놓고 보면은 총 110명의 주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6명이 민주당원이고 54명이 공화당원입니다. 딱 두 자리 차이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 상원, 미시간 주 상원도 보면은요, 총 38명이 있는데 그 중에 20명이 민주당원이고 18명이 공화당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다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연방 의회도 보면은 13명 중에서 7명이 민주당, 6명이 공화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다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가 아주 간발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미시간이 빨간 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면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대선 이제 중계해드리면서 했던 얘기였는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부정선거 문제가 있기는 하죠. 부정선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주 정부도 주 의회도 어쨌든 다수당을 민주당이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서 불안한 요소가 되어주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16년에는 부정선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선거에서 미시간이 과연 어떠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전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언론들이 생각하고, 또 선거판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그 공화당 전원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공화당 안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따로 있었죠. 라이노들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가와 라이노 간의 싸움. 이것이 공화당 내부를 갈등을 만들고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파들은 서로 분열해서 좌파한테 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결국은 보수파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한국에서만 대통합이 아니라 지금 미국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시간이 다른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로 노선을 확실하게 굳혔다. 아직 경선이 시작되려면 6개월 더 남아 있습니다. 내년 1월 15일이 돼야지 첫 예비 선거가 그것도 타주에서 벌어지는 것인데요. 미시간에서 선거 치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발표가 나왔다. 뭐 이미 공화당 내의 기류는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가 타주에도 다른 스윙 스테이트 주들에서도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요.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예, 짐 조던 연방 하원의 그 법사위원회 위원장, 조던 법사위원장이 FBI 본부를 워싱턴 DC에서 엘라바마주에 있는 헌츠빌로 옮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오늘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진행된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FBI 본부 건물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요.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75년에 완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오래된 건물이니까 새로운 건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지금 후보지들이 여러 곳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후보지로 얘기됐던 곳이 사실 엘라바마주 헌츠빌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엘라바마주 헌츠빌에는 각종 군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공군부터 시작해서 뭐 나사 미사일 기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부대들이 모여 있고 미국 육군 부대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육군이 있는 헌츠빌 기지에 FBI 요원들이 이미 1000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FBI 본부를 빼고 가장 많은 FBI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바로 헌츠빌입니다. 그래서 제2의 FBI 본부라고 별명까지 붙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워싱턴에서 새로 이전을 하자.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많은 인력들이 가 있는 엘라바마 헌츠빌로 본부를 옮기자라고 이야기하면 일이 너무나 쉽게 부드럽게 풀릴 것이고 예산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후보지들을 물색하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연방 정부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연방 총무청에서는 버지니아주나 메릴랜드주에 있는 시설들을 지금 찾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워싱턴 DC랑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들을 지금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DC 내에서는 쓸만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DC 근처에다가 FBI 본부를 애써서 계속 두려고 하는 연방정부 측의 의지, 노력과 지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뭐 굳이 그렇게 DC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FBI는 전국을 다 커버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부 신경 쓰지 말고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국방성도 DC 주변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그리고 각 육군이라든가 뭐 공군이라든가 우주군 보십시오. 우주군이라든가 여러 군대들을 보면은 본부가 전국에 퍼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FBI 본부를 알라바마로 옮긴다라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버지니아주나 메릴랜드주에 있는 것보다 엘라바마주로 옮기게 되면 여러 면에서 경비가 절약이 됩니다. 이건 국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 방침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뭐 부동산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 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비하면 엘라바마는 굉장히 낮은 생활비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예산 문제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올진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현실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 검찰에서 미등록 대리인을 했다라는, 그것도 중국의 대리인을 했다라는 의혹을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띵크탱크의 소장, 그러니까 공동 소장이었습니다만은 이 소장이었던 갈 뭡니까 이름이 갈 로프트, 갈 로프트 이 소장을 지금 기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포했었습니다. 사이프러스에서 체포를 했었습니다. 체포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프러스에서 체포하고 법원에 넘기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사이프러스 쪽에다가 자 우리 이제 범죄인 인도를 좀 해달라, 범죄인 인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사이에 사이프러스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제 고위직 출신이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석금 내고 나와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도주 중입니다. 지금 현재 사라진 인물입니다. 음악 나와야 될 것 같죠? 빰빰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인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사라진 겁니다. 자, 어서부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작은 헌터 바이든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중국 에너지 기업인 CEFC랑 결탁을 하죠. 그래서 CEFC에다가 컨설팅을 해준다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헌터 바이든 앞으로는 매월 10만 달러씩 돈이 통장으로 꽂혔었고요. 그리고 삼촌인 제임스 바이든, 조 바이든의 형제죠. 제임스 바이든한테는 매달 6만 5천 달러가 통장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불 넘는 돈이 이 조 바이든 일가한테 지불이 됐다. 이거는 은행 기록에 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터뜨린 사람이 바로 이 러프트 박사입니다. 러프트 박사가 이 이야기를 터뜨렸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다 기밀로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두 부류를 만났는데요. 일단은 뉴욕 남부 지역에 있는 검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FBI 요원들을 만납니다. 왜 만났느냐 하면은 2019년도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출마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납니다. 당시에 이 러프트 박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중국 에너지 회사, 그 CEFC 에너지 회사의 컨설턴트였습니다. 그 컨설팅 일을 이 띵크탱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EFC하고 조 바이든 일가의 중간에 바로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내역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밖에 없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뭘 또 잘할 수밖에 없습니까? 중국 에너지 회사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고 어떤 대가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라 말아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확신이 섰겠죠. 아, 이랬다가 나라가 위험하구나. 그래서 검찰도 만나고 FBI도 만났습니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이 FBI 문서에 기록이 남게 되는 이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부자가 중국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1,00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뒤로 받고 뭘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첫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리지널 원 소스인 거죠. 그런데 이 인물을 지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 사람을 기소했다, 체포했다. 일단은 체포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이 사람을 의회로 불러들여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 보따리를 풀어놓도록 아예 공개하도록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란 존슨 상원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란 존슨 상원의원이 팍스뉴스 비즈니스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풀리고 나서 바로 이틀 뒤, 하루 뒤입니다. 바로 하루 뒤. 그 인터뷰는 지난 일요일 날 있었고요. 란 존슨 상원의원이 이 러프트 박사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건 일요일이었었고요. 월요일에
뉴욕 맨하튼 연방 검찰이 외국 정부를 위해서 미 등록 대리인 활동을 하고 면허 없이 중국산 무기 중개 등을 시도한 혐의로 지금 국가안보분석연구소의 갈 루프트 소장을 벌써 기소, 그러니까 현재 있지 않지만 무조건 기소한다 해가지고 벌써 기소를 해놓은 상태다 이겁니다. 원래 갈 루프트 박사는요,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에너지 전문가. 그래서 중국 에너지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었던 것이었고 미국의 전 부통령과 연결시켜가지고 무엇인가 좀 일이 그럴듯하게 돌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비즈니스가 나라를 망치는 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고 알게 된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밀을 제공을 하고 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됐죠. 오히려 지금 본인은 추적당하고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좀 되어 있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란 존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없지 않았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비밀이 다른 데로 누설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자기네들의 비밀이 누설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무조건 잡아들여가지고 입막음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본인은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도망쳐버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쨌든 좁아된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 이마만큼 가까이 접근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스테일 하원 행정위원장이요, 어제 조지아주에서 청문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청년법이라는 것을 발의하겠다. 올해 안에 이것이 통과되기를, 하원을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선거 청년법 법안,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전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연방 차원에서 각 주별로 안전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만드는 법의 이름은 American Confidence in Elections 해가지고요, ACE라는 법안입니다. ACE Act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ACE 법안을 통해서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선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법은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주에서 상식적인 선거 청렴성 개혁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연방 차원에서 그렇게 장려해 주려고 각 주 정부가 제대로 된 선거법을 갖추게 독려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에이스법은 각 주의 선거 청렴성 계획을 시행하고 특히 워싱턴 DC에서 주요 선거 청렴성 계획을 시행하며 정치적 발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주정부가 투표용지 및 투표 봉투 이미지와 같은 선거 자료를 22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요구하도록 합니다. 이게 각 지방마다 투표한 봉투하고 투표 용지를 보관하는 기간이 각 주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폐기 처분해버리는 주들이 꽤 있어서 부정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정선거가 치러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상당히 애를 먹는 이런 경우들이 여러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22개월은 꼭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연방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주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주정부가 감사에 연방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제대로 된 선거였는지 감사 활동을 벌여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주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감사를 한다고 하면 연방정부가 비용을 대주겠다라고 이제 법을 만드는 겁니다. 투표용지 수집에 대한 특정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투표용지 수집, 그러니까 벨럿 하베스팅이라는 게 어떤 주는 금지되어 있지만 어떤 주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벨럿 하베스팅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 외에 나머지는 금지해야 되는 거다라는 원칙을 좀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외라는 것은 이제 뭐 환자여서 아파가지고 우체통까지도 갈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일 경우에 가족들을 통해서라든가, 그러니까 특별한 법적 대리인이 되어줄 수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벨럿 하베스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관련 없는 사람들,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맡길 수 있게 해서는 이제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또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등록된 유권자가 시민권자인지 그리고 또 사망한 사람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혼란이 많죠. 죽은 사람한테 유권자 뭡니까 투표용지가 집으로 날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로 확인된 일입니다.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색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창피한 어눌한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망자인지 아닌지 여부 파악하는 거, 이건 사회보장제도 그 사회보장 서비스국이 있죠. SSA, 여기를 통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진위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지금 이제 주정부가 공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국토안보부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여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용지가 날라오게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법안은 또한 연방 관료주의자들과 IRS가 보수적인 비영리 단체를 표적 삼지 못하도록 영구히 금지하며 취소 문화와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취소 문화를 금지하고 수정헌법 제1조 권리는 보호해주는 이러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이제 이 법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법안은 정당위원회가 지출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정당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당 차원에서 이 선거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요. 대신에 비영리 단체가 각 카운티 선거 기구에다가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금지하게 합니다. 예전에 마커 저커버그가 무슨 비영리 단체 하나에다가 뭐 몇억 달러를 줘가지고 전국에 그걸 뿌려서 선거 개입을 했던, 선거판을 흔들었던 문제가 다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뭐 보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거 왜 어제 아틀란타에서 했거든요. 조지아주에서. 왜 이걸 조지아주에서 했느냐? 이 행정위원회가 조지아 주에서 청문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연방행정위원회가 조지아 주에서 이런 그 출장 청문회를 가졌느냐? 조지아주의 2022년 중간선거가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지아주에서는 선거 청년법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법 만들어놨더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짐 크로우법이다, 뭐 옛날에 무슨 인종차별할 때 있었던 그러한 법이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조지아주 보이콧하는, 심지어 메이저리그 야구가 메이저리그 경기를 원래 아틀란타에서 하기로 몇 년 전부터 결정돼 있던 것 갖다가 취소하고 콜로라도에서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죠. 결국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결승에 진출하는 바람에 이기는 바람에 내셔널 리그는 어쨌든 아틀란타에서 개최되는 이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앞장세워서 보이콧을 시키고 정치인들을 그리고 동원해서 이런 또 비영리 단체 조직들을 동원해 가지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했던 것을 봅니다.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자란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반대 운동을 벌이는 유권자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저희가 다 보도해 드렸던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또 걸려져 있죠. 지금 뭐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차이가 난 부분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선거에 출마했던 출마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건 선거 개입으로 받아들여졌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대통령이 선거 결과 제대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야 네가 나왔던 선거였으니까 너 지금 너한테 유리하게 바꿔도라고 이거 선거 개입하는 거다. 압력 행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지아주에서 지금 이슈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문회들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 주에서 만들어진 선거 청년법이라는 것이 과연 왜 문제가 되냐. 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 같은 그러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줄 그렇게 조지아 주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말들이 많죠. 그런 신분증 없는 사람도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인종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청문회에서 출석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와가지고 보로 아이디로 보여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인종차별입니까? 라고 다 물어봅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증인들이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투표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 신분증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왜 인종차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공방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이제 멈춰야 할 것이다. 어쨌든 선거 청년법을 만들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 노력은 저희도 응원하겠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청소년 약물 중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기 전에 조기 예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광고 보신 바로 그 단체 코야드라는 단체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조지아주 쪽에서만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뭐 위스콘신이나 일리노이 쪽에서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주에 이 조직들을 지금 퍼뜨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필리핀이니 뭐 몽골이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 지금 코야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지켜보고 있고 와서 배우겠다고 직접 방문하는 분들까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광고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만 관심 가져주시고 소정의 후원금이라도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이 청소년들한테 마약을 예방하는, 마약은 이미 시작하면 중간에 끊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끊으라고 해보십시오. 쉬운가? 술에 중독되어 있는데 술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마약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활동을 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야드는요. 초등학교부터 학생들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과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쉴드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성의껏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틀란타 한인회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발대식 및 기자회견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조직위원회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뭐 미국에서 사시는 한인 동포분들은 다 아시죠.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이런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주로 추석 때 합니다. 한국의 명절인 한가위 명절, 추석 명절에 맞추어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주류 사회, 우리 이웃 사회,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단합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 그래서 지금 다민족들한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또 한인 사회의 위상을 좀 높이는 계기로 삼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에 처음 아틀란타에 코리안 페스티벌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하고 추진했던 당시 한인 회장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은종국 한인 회장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은 회장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14년째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최할 수 없었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지역사회 이제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가 주관사가 되면서 규모 있게 행사를 잘 치러 나가다가요. 한 3회 정도 진행한 이후부터는 한인회에서 이것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 코리안 페스티벌이 유명한 편인데 LA 코리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인회가 하는 게 아니라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죠. 그 조직위원회에서 그걸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이요. LA 코리안 페스티벌보다 제가 볼 때는 규모가 더 큽니다. 지금은 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LA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측은 공연 행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공연 행사. 근데 실제로 부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스라든가 부스에 모여드는 관객들 숫자를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아틀란타가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애틀랜타 지역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9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행사를 만들었던 은종국 한인 회장이 이번 대회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의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매년 대회장이 바뀌는데요. 처음 만들었던 분이 컴백을 해서 다시 맡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암 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암 투병을 하면서 뭔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근데 그러한 계기가 있던 차에 또 이렇게 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본인도 결정을 하게 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가 좀 더 결집하게 되는 어떤 구심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에 지금 모임에 지금 도움을 주기로 작정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이홍기 애틀랜타 현 한인 회장이 처음에 환영사하면서 올해는 5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떵떵 예, 큰 소리 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5만 명 모일지 보겠습니다.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불가능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간 지켜봐야 되겠죠. 9월 29일, 30날 이렇게 열리는데 10월 1일 뉴욕에서는요. 뉴욕 총영사관이 그 KBS 열린 음악회를 뉴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공연하는 장소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가 뭐 한 4만 5천석 정도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KBS를 동원해가지고 열린 음악회를 열어서 와 엄청난 관중들을 동원하겠다. K-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꽉 찰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쪽은 그쪽대로.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관공서가 공공기관이 공공방송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와 이 현지의 그냥 현지 한인들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일을 벌리는 행사와 의미는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뭐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함부로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둘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간 애틀랜타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올해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인당 $10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고요. 만 5세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만은 어른들 그 이상은 돈을 내야 되고요. 얼리버드 일찍 예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7월 말일까지 예매하시는 분은 $7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com .com이죠. 아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com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요 중간쯤 부분에 바이 티켓 하는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은 표를 예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시면은 $7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붙어서 사실은 $7 18센트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사시면은 $10 다 내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더 판이 커집니다. 예, 참여 부스도 90개로 더 늘어나고요. 90개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 70% 이상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홍보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작년에 워낙에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오신 관람객들이 한 2만 5천 명 좀 넘었다. 주최 측에서는 3만 명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람객들 중에 한 80%가
비한인이었습니다. 한인이 아닌 사람들이 80%였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고 올해는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예산도 더 키웠습니다. 작년에는 15만 불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20만 불 예산을 책정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판이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물론 한인들이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인들만의 잔치는 아니고 오히려 한국 문화는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민족들을 지금 전부 다 초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애틀랜타에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재팬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를 홍보하는 그러한 장소인 문화 축제인데 재팬 페스티벌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팬 페스티벌보다 더 많이 옵니다.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이 적어도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훨씬 더 큰 성공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일이 좀 더 저희는 잘 될수록 좋다. 조지아주는 특별히 한국 기업들이 13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이 한인타운도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바로 이런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7인조 남성조 그룹 TAN이라는 그룹이 와서 또 공연을 한다고 하고요. TAN이라는 그룹이 미국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K-팝 열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참여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창원시가 아니군요. 서산시, 포천시, 보성녹차, 여수, 동백오일 등등등 뭐 한국 지자체 단체들도 직접 이제 참여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셔도 됩니다. 올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스가 아직 한 20개 남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방송을 한국에서 보고 계신 분 중에 나 아틀란타 페스티벌에 우리 부스 홍보하러 가야 되겠다. 미국 시장 개척좀 하러 갑시다 하는 분들 계시면은 한인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홍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인사회가 화합하고 그리고 또 한인사회의 위상을 주류사회에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기회를 만들자라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네, 라마스와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 저희가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트럼프 대 드산티스 이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 게임은 끝났습니다. 드산티스는 계속 추락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과반수 이상으로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결전을 치르고 있는 거는요. 떨어지는 드산티스를 비벡 라마스와미가 따라잡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본 여론조사 결과 중에는 그러니까 드산티스와 라마스와미 둘 간의 차이가 9%밖에 안 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봤습니다. 드산티스가 18%, 라마스와미가 9% 이렇게 지지율을 받은 그런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점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1등은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1등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라마스와미가 그래서 갈수록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모델이 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듣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이 WHO 13 뉴스라는 곳과 인터뷰한 내용을 영상을 한 클립을 짧은 걸 올려놓았는데요. 이 올려놓은 영상에 보면은 올려놓기 전에 트위터에다 써놓은 글은 이렇게 써놨죠. China wants the Ukraine wait to last as long as possible to 이거 뭡니까? deplete Western military capacity
before invading Taiwan.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하기 전에 서방 세계의 군사 능력이 이 고갈될 때까지, 디플리트 될 때까지 가능한 한 길게 질질질 끌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중국이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모델이 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멈추고 살상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 방송국 기자가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현재의 통제선을 동결하는 평화조약을 협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스파이어 하자는 거죠. 자, 멈추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냥 국경선을 지금 현재 선에서 국경선을 거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전쟁의 스타일의 휴전협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한국전쟁을 끝냈고 그것이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휴전협정 하는 거 이제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옮겨가자라고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마스와미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평화협정하고 휴전협정하고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전해드리는 건데요. 이건 한국 한반도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특히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forgotten war, 그러니까 잊혀진 전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잊혀졌으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각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런데 70년을 끌어왔습니다. 휴전을 한 지 7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쟁이 끝난 거냐 아니면 안 끝난 거냐 헷갈릴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나온 것이죠.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끝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미 옛날에 끝난 전쟁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지금 그 개념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전쟁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휴전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전이 잠시 쉬자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자라는 개념의 휴전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전쟁은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과 16개 나라가 참여한 유엔군과 북한군과의 휴전협정이 만들어졌었고 DMZ를 만들기로 해줘. 이제 비무장지대를 만들기로 하고 그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유엔 사령군이 지키게끔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유엔군, 그 16개 참전했던 유엔군과 북한이 다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북한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엔군이 평화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턱이 되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과연 그러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근데 더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을 라마스와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나토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인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그런데 오늘 나토 쪽에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은 스웨덴이 32번째 나토 가입국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냐? 우크라이나입니다. 순서가. 우크라이나도 그러면 나토 가입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마스와미는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라마스와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왜? 반대로 나는 푸틴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되게 하는 대신에 러시아한테 요구 조건을 걸겠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사 동맹을 깨라라는 겁니다. 이른바 중러 군사 동맹에서 러시아가 탈퇴해라라는 거죠. 이 군사동맹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라마스와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달성한다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군사동맹에서 디커플링하게 한다면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당연하죠. 러시아의 백업이 없이 중국이 단독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무리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를 중국 진영에서 끌어내면 시진핑이 대만을 쫓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침공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를 디커플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디커플링할 수 있는 그러한 미끼가 바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을 다 스톱하고서는 거기다가 국경을 거버린다는 것만으로 휴전이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전 휴전은 유엔군과 북한군과의 휴전이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다시 도발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한 방식으로 그룹 대 러시아라면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선을 그었고 휴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자간 전쟁 아닙니까? 다자간 전쟁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뒤로는 뭐 도와주는 세력들이 따로 있어서 다자간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둘만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을 하게 되면 두 당사자가 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휴전선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가 되는, 그게 오래 갈까? 이렇게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나토가 개입을 한다면, 휴전에 개입을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개입을 해서 나토 가입국으로 받아주진 않겠지만 휴전선은 나토가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유엔 사령군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유엔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토가 휴전선을 지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위조약이 맺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방위조약이 맺어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왜 나토 가입은 안 되냐, 뭐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푸틴이 오케이 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라마스와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 이 결론을 그렇게 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나토에 가입을 시켜서 나토가 자연스럽게 휴전선을 긋고, 휴전을 나토 입장에서 휴전을 하고 휴전선을 나토가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휴전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푸틴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것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그 휴전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죠. 뭐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 루안스크나 돈바스 같은 지역, 그다음에 이 뭡니까 크림반도 지역은 어차피 그건 러시아 땅이다라고 휴전선을 그쪽으로 그어버리면 푸틴 입장에서는 뭐 소종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손을 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는 있으니까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얘기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질질 끌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의도하는 것이 되었건,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되었건, 누가 의도하는 것이 되었건 간에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탄알 다 떨어질 지경까지 지금 전쟁을 지연하고 있는 미친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만 라마스와미가 냈던 아이디어가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왜 우리가 돈을 때려붓고 있느냐? 미국 시민들이 낸 돈을 왜 우리랑 관계없는 우크라이나 땅에다가 때려붓고 있느냐?
그 땅에서 오히려 거기에 붙는 돈을 우리 미국 남부 국경에다가 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마스와미는 그 군대를 미국 남부 국경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펜타닐 위기를 끝내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민자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마약 관련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다. 본인은 사과할 필요도 없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진실을 찾아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멋있는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한 건데 잘 알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뭐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좌파들이 자꾸 미국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저렇게 미국 의원들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최강철 씨가 이끌고 있는 케이팩에서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 의원을 어제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거 이제 추진하자 이거죠. HR 1369 법안을 지금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또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입니다. 그거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저희가 반드시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불균형을 밸런스 있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엔의 개입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휴전선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유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미국이었다면 얘기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엔이기 때문에 지금 휴전선이 지켜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미군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뭐 그냥 가가지고 타격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쓸어버릴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니죠. 미국이 그런 힘이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유엔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각한 건데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한국에 있는 좌파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본인이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한반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양쪽 방향에서 봐서도 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 북한으로 해가지고 휴전선언을 거놓게 되면은 북한이 핵 위협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언제든 미군이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어찌됐든 한반도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HR 1369 법안, 캘리포니아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HR 1369 이 법안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 그건 찬성해 주지 마라. 반대해 달라라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좀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또 댓글을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댓글에 어떤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의견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저희 NMP6 뉴스를 좀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 그리고 뉴스앤포스트라는 매체 자체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 소식들을 상당히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최대한 지금 이제 미국 사회의 진짜 흐름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뉴포 레터도 저희가 매일 아침에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뉴포 레터도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newsandpost.com newsandpost.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뉴포 레터 구독하기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주시면은 저희가 등록이 됩니다. 매일 우편 보내드릴 때
이메일 보내드릴 때 거기에 하루하루 소식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저희가 우파 뉴스만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좌파 뉴스, 우파 뉴스 할 것 없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지금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다 하는 선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요즘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흐름들이 또 몇 가지가 새로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는 중이라서 좀 더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원자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 시장이 이것이 또 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돼서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가 좀 되면은 관련된 소식들도 뭐 이미 저희가 웹사이트에는 관련 소식들이 한두 가지씩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식도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들의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이 원자력 에너지를 또 둘러싼 이권 조직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치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NMP6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